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 땅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 땅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그치의 구도 새싹 땅콩차.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님의 시처럼 한 아이의 일생을 만나는 마음으로 교육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고향이 될 작은 시골 학교, 16년의 대안학교 푸른꿈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는 063-323-2258, 323-2258, 검색창에 푸른꿈 고등학교를 검색해보세요. 헤드코치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 번역이 아니구나. 헤드코치라는 말이 있는 것만큼요. 예. 우리는 감독이라고 하죠. 또 감독은 이제 슈퍼바이저라는 그런 명칭도 있고 그러는데, 음악계에서는 슈퍼바이저라는 일을 쓰죠. 음악감독, 뭐 이렇게. 디렉터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예, 야구에서는 헤드코치라고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축구에서는 일단은 선수들이 뛰기 시작하면은 감독이 할 일이 야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그런 정설입니다. 야구는 워낙 변수가 많고 선수 교체라던가 뭐 등등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감독의 위치가 절대적이기도 하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 뭐 나가시마 감독, 노무라 감독, 아주 대단한 감독들, 마치 옛날에 전국시대 다이묘처럼 말이죠. 병졸, 아시가로들을 내보내서 싸우게 만드는 그런 다이묘 장군들처럼 말이죠. 최근에 우리나라 프로야구 감독의 두 분의, 한 분은 들어오고 한 분은 나가게 되는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오늘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할까 합니다.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선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그렇죠. 그 하나 팬들 같은 경우는 만세를 부르고 있고, 예. 그리고 해대 팬들 같은 경우는 기아죠. 예. 기아인데 그분들은 기아라고 부르지 않고 스스로 타이거스 팬으로 한다 그랬습니다만, 타이거스 예. 팬들은 감독과 관련해서 예. 거세게 항의를 했고, 결국은 그것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손동열 감독이 재계약 며칠 후에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예. 요 두 개부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거기에 한 가지 또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생한 사안인데요. 아, 그래요?
롯데입니다. 롯데, 네네. 롯데 선수들이 네. 이 구단에서 이 공필성 코치를 감독으로 앉히려고 하니까 네. 이 공필성 코치와는 야구를 함께 할 수 없다. 와. 라고 지난 주말에 그 구단 사장을 찾아가가지고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했던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공필성이라고 하면은 등번호 0번이었고, 예. 그리고 프랜차이즈 스타였고, 프랜차이즈 스타죠. 악바리 같은 근성, 박정태와 더불어서 롯데를 상징하는 그런 끈기 예. 있는 선수였고, 코치도 했었는데, 예. 이분을 감독을 모실 수 없다. 예. 이 초유의 사태네. 프로야구 초유의 사태입니다. 네. 이 선수들이 특정 감독 취임에 반대하면서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것은 네. 이번이 처음 일이죠. 예. 그래서 한화 팬, 기아 팬, 마음이 조금 행복해지셨죠. 근데 롯데 팬들의 이 마음은 심란하겠네, 정말. 다 들어갑니다. 아, 네.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 한화는 김성근 감독을 영입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아는 결국에 이 선동열 감독이 자진 사퇴를 했고요.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죠. 네. 구단에서 처음부터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네. 하나도 김성근 감독보다는 네. 내부 승진, 네. 내부자 중에서 왜냐하면 김은용 감독까지 네네. 이전에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를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데 한화 스스로 이 분석하기를 네. 이 한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라는 이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전 여기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내부 승진을 시키자라고 해서 내부 승진을 추진했었었는데 네네. 이 변수가 생긴 거죠. 네. 그리고 지난 19일에 아마 기아도 선동열 감독과 재계약을 했었죠. 네,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변수가 생긴 겁니다. 그 변수가 뭐냐면은 인터넷에서 청원 운동이 시작이 된 거죠. 네. 하나 팬들의 김성근 감독 영입, 네네. 그리고 선동열 감독 사퇴, 청원 운동뿐만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갔습니다. 어떻게요? 하나 팬들은 저기 종로 을지로 입구죠. 하나 네. 본사. 네네. 본사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했고 기아 팬들은 양재동의 그 현대 기아 자동차 근사한 건물 있잖아요. 그렇죠. 기아차 건물 있습니다. 네네. 그 앞에 가서 기아 팬들은 선동열 감독 사퇴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네. 지켜보니까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 일부 국성 팬의 그런 그 오바라고도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오바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이제 선동열 감독이 그 후에 네네. 그 사퇴를 결정하게 된 그 배경으로 가족에게까지 문자를 보냈다. 예를 들면 가족에게까지 문자를 보냈다라는 그런 얘기요? 예. 오바를 넘어서 네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지나친 그리고 과격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의사 네. 표현이고요. 네. 이런 것도 오바라고 보는데 이 본사 앞에 가가지고 스스로 1인 시위 의사 표현하는 정도는 저는 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단의 이제 급 반전이 이뤄진 거였었고요. 이 한화가 김성근 감독을 감독 제안하면서 만났던 게 지난 25일이었었다 그래요. 네. 25일에 가가지고 만나서 그 자리에서 제안을 하고 김성근 감독이 오케이 수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전격적으로 체계를 된 것이었었죠. 네. 그리고 선동열 감독도 이 구단의 어떤 그 제안이나 이런 것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러나라고 하는 구단의 제의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네. 본인 스스로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제대로 못해 먹겠다 결심해서 차를 몰고 광주로 직접 내려가서 의사표시를 한 거였었죠. 그렇군요. 사실은 그 야신, 예. 김성근 감독 같은 고향 원더스 해체되는 아픔, 그때 전 눈물을 보일 정도로 안타까워했었는데, 예. 그렇죠? 결과적으로 다시 프로 감독으로 복귀하게 된 거고, 선동열 감독은 아직도 저에게는 선동열 감독보다는 선동열 선수라는 이게 더 익숙한데, 이분은 그 선수 시절에 화려했던 경력 이후에 KBO 홍보대사를 거쳐서 어떻게 보면 그때 선수들의 화려한 그런 예. 명성 을 가지고 순조롭게 지도자 생활을 하고 우승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최초의 좌절을 맛보게 된 거겠군요. 그죠? 최초의 좌절이죠. 아마 그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처음 겪게 되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그 KBO 홍보대사 말씀하셨었잖아요. 네네. 이제 그 박찬호 이전에 선동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박찬호 같은 경우에도 이 KBO가 박찬호한테 끌려다녔죠.
그렇군요. 일정 조정이나 어떤 또 이 행사 참석 그리고 국내에 들어왔을 때 국내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이 KBO 행사에 뭐 참석해달라 어떤 걸 일정을 좀 조정하자 이런 것들을 KBO가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네. 오히려 박찬호에 끌려다녔습니다. 네. 근데 그 정도의 어떤 그 권위와 상징성을 갖고 있었었는데 박찬호가 박찬호 이전에 선동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래서 그때는 홍보대사로 간 거였었거든요. 그때 장훈 선수 같은 경우는 하리모토 하리모토 이사오 씨 같은 경우는 네가 지금 홍보대사 따위 할 거냐? 지도자 수업 받아야 된다. 한국 야구를 위해서 그렇게 일가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랬는데 그 선동열이 어디로 가야 돼, 어느 팀으로 가고 어떤 그 대우로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모두들 선동열이기 때문에 말을 쉽게 꺼내지 못했던 것이었었죠. 그 정도로 선동열의 어떤 파워, KBO도 끌려다니고 어려워했다. 그 정도로 상징적인 인물이었었죠. 그리고 워낙 이 타고난 재질이 있기 때문에 이 고려대학교 시절에도 선동열은 단체 훈련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몸 풀고 그리고 공을 단체 훈련에서 많이 빠졌었고요. 굉장히 예외적이죠. 우리나라 환경 봤을 때. 그리고 공도 많이 던지지 않았습니다. 훈련 시에. 그리고 선배들이 어떤 집합 같은 데에서도 많이 빠졌죠. 고려대학교 시절에 특기를 많이 받아왔던 선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공만 던지면은 무조건 다 이겼다는 거죠. 선동열이 쓰기만 하면은. 그래서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선동열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는 식이었었죠. 그 당시에 그 라이벌이었던 최동원과 그 선동열 두 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최동원, 선동열 두 명의 선수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 두 선수의 아버지도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그랬었죠. 근데 왜냐하면 굉장히 이 상반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최동원 선수의 당시 그 아버지는 어떤 그 기획 상품처럼 최동원의 일정 관리, 그리고 몸 관리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본인이 키우고 지원을 해줬었죠. 그렇군요. 근데 선동열의 아버지는 선동열 선수를 그냥 이렇게 몸에 좋다는 것만 구해서 줬을 뿐, 그냥 방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결국에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재테크. 재테크에서 선동열의 아버지는 그 돈 관리를 본인이 다 하면서 광주나 또 전국의 어떤 요지에 부동산을 많이 샀었죠. 이분이 원래 재력가였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이 돈을 보는 눈이나 땅을 보는 눈이나 나름의 감각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그 묻어둔 돈이 나중에 엄청난 부로 돌아왔고요. 그렇군요. 최동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의 케이스로 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상당히 정의로운 부산 사나이. 그리고 몸을 돌보지 않는. 그러니까 팀을 위해서는 내 몸이 좀 망가져도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내 몸을 아끼기 위해서 팀에게 폐를 끼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돌파, 배짱 이런 거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일찍 돌아가셔갖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만, 하여튼 이제는 기아에 드디어 삼성에서 우승을 일궈내기도 하고 다른 데 떠돌다가 친정으로 돌아와서 뭔가 좀 기대하려고 그랬었는데 팬들이야말로 정말 많이 기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쩌다가 선동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을까요? 단순히 지금 첫 번째로는 성적이죠. 성적이 안 좋았다. 근데 이 성적이 안 좋았다는 것을 한 번 더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팬들이 이제 평가를 내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 성적이 안 좋았냐? 그러니까 뭐 주전 선수들이 물론 이제 부상도 많이 있었었죠. 근데 부상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마운드 운용이나 그리고 그 고참 선수들 다른 팀으로 내보내거나 아니면 다른 팀에서 FA 팀을 영입할 때 너무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삼성에서는 잘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삼성과 기아의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었겠죠. 예산 규모라든지 그리고 이 마운드 육성에서 그 삼성이 갖고 있던 어떤 시스템적인 그 도움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 부분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감독으로서 이 광주 지역 또 이 기아 타이거즈에서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그 권위
이를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지지 못하고 팬들과 자꾸 반대되는 쪽으로 간 면이 있죠. 이제 그 당시로서는 이제 본인의 생각은 그것이 자신의 어떤 판단이고 네. 자신감이었겠지만 그 판단이 틀렸다라고 성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책임은 져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거기다가 기대했던 그 마운드에서 어떤 선수 육성들 네. 이 전부 다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삼성에서는 잘 됐었는데, 그죠? 예. 그게 예. 잘 됐었잖아요. 선수 예. 육성이. 예. 그거를 보면은 지금 뭐 기아 같은 경우에는 한화는 그래도 성적이 좋지는 않지만 네. 젊은 선수들이고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다. 음. 조합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가능성을 발현시키지 못하는 건데 이런 평가를 내릴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가 이제 기대가 되는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당분간은. 그러니까 팀이 망가졌다라고까지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게다가 안치홍 선수의 병역 문제를 가지고 선동열 감독이 협박성 발언을 했다. 이제 그 문제는 이제 광주 지역의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돼가지고 이제 그 중앙 언론에서 받아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저로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 선동열 감독의 해명은 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진 얘기는 구단이 이제 안치홍 선수의 그 군입대 문제를 좀 연기를 해라라고 네. 얘기했는데 이게 먹히지가 않으니까 선 감독에게 한 번 더 당신이 설득을 해보시오. 선 감독이 얘기를 들어갔는데 선 감독은 이미 탈퇴 얘기를 꺼낸 것은 맞으나 네. 안치홍이 그래도 열심히 했었고 잘하는 선수였었는데 그렇게 협박하는 것은 나도 무리다. 내가 얘기했던 것은 만약에 그렇게 고집을 피우게 되면은 이미 탈퇴까지 될 수도 있다. 프로는 너나 나나 어차피 다 소모품이다. 네네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이제 뭐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결과적으로는 선수들한테도 신임을 얻지를 못했다. 그렇죠. 예, 그런 얘기겠군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그 진로를 결정한 선수한테 그 이미 탈퇴라는 단어까지 꺼내는 것은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일단 감독은 물론 이제 구단을 대신해서 팀을 꾸려가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선수들의 선수 출신으로서 선수들의 선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운동 선수들의 어떤 그 내면적으로는 권익을 보호해주고 선수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미 탈퇴는 아주 최악의 경우예요. 그럼 뭐냐면은 구단이 선수를 아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방출을 시키는데 우리 구단 방출시키더라도 너가 다른 어느 팀에도 못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우리 팀이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어느 팀에도 갈 수 없게 뭐 이런 얘기까지 꺼냈다고 한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그 감독으로서 할 바는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선수의 영린을 건드린 거군요. 쉽게 예. 얘기하면. 그렇군요. 그러게요. 선수 출신이고 뭐 지난 얘기입니다만 사실 선수협 때도 선수협 결성 초기에 그 선동열 그 당시에 선수의 MMO한테도 그러니까 좀 구설수에 좀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네, 선수협을 도와주려고 뭐 그런 뉘앙스를 풍기다가 솔직히 얘기하면 선수들한테 배신을 때린 그런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은 어쨌든 훌륭한 선수고 또 대단한 업적을 쌓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요. 근데 저는 구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네. 그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식인과 지성인의 차이를 두죠. 그렇죠? 근데 저는 누차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이 이제 이 기능적으로만 나는 운동만 잘하면 된다라고 해서 대접을 받을 수는 없고 운동 선수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를 해야지 된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항상 해왔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사랑을 받죠. 그러니까 이 스타 선수들 연봉을 지급받고 어디 가도 대접받고 먼저 알아봐주고 하기 때문에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나는 운동만 잘하면 된다. 운동 스스로를 우리 사회와 격리시켜가지고 특정한 분야에서만 나는 보호받고 잘하면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금메달만 따면 된다 이겁니다. 이게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 한꺼풀 벗겨내고 보면은 완전 마네킹이에요. 뭐냐면은 체육계 어떤 사건이나 일이 터졌을 때 맨날 그 예산을 달라고 해야 되는 입장이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없기 때문에 맨날 기대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이중적인 모순이죠. 그래서 이제 운동선수들이 표시를 내리되는데 최동원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야구에서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사회 문제를 갖고 스스로 희생을 감수하고 몸으로 부딪혔던 인물이고요. 그렇죠. 이 정도의 어떤 운동 선수로서 스타로서 성공을 했지만 우리 사회 운동보다 그 이전에 우리 사회가 있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다. 라는 어떤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체육인이라고 할 수는 있고요. 할 수는 있고 그냥 운동만 잘하고 우리 모두의 문제에 그냥 관심 없이 그냥 내가 공 던지러 가면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은 스타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저런 거를 좀, 손동열 감독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좀, 한국 야구에 더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이제 바랄 뿐입니다. 그죠? 예. 보니까 좀, 오케이 마리님께서 올려주셨는데, 김성근 하나 감독 취임 기념 108배, 대전신의 풍경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예, 하여튼 한화의 새바람을 일으켜주시지 않을까라고 팬들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 그랬을 때, 그분은 한화 팬으로 10여 년 동안 지금 지조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 그럼 절대로 너를 버리진 않겠구나. 이런 우스갯소리 있다고 합니다만. 대단한데요. 네. 근데 저는 한 가지 짧게 이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여론이나 민심 또 이제 팬심을 네.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좀 이렇게 떨쳐버릴 수 없는 좀 고민은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민심이 천심인 것은 맞습니다. 네. 일종의 어떤 그 집단 지성의 발현이라고도 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 민심이라는 데서는 정확하게 짚어내는 구석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민심을 고려를 하고 배려를 하고 수렴을 해야지 되는데, 근데 어떤 그 계기나 모멘텀에 의해서 또 쉽게 조작이 돼버리고 네. 민심 스스로 모순적인 면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그게 네. 뭐냐면 김성근 같은 감독 같은 경우에도 SK 시절에 2011년 이전에 성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난을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재미없는 야구고 이기는 것이 전부이다. 네네네. 선수들을 너무 혹사시키고. 네. 근데 이것이 어느 한순간 지금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수라는 캐릭터의 등장으로 SK가 이만수를 키우면서 그 김성근의 어떤 배제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이게 갑자기 이제 이것이 돌변한 거거든요. 정반대로. 네네.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은 좀 뭐라고 할까요? 어떤 너무 쉽게 변덕? 예, 팬들의 변덕이고 예. 대중도 집합적으로서 어떤 원하는 기호가 있다. 네. 이 기호의 코드가 맞는 사람, 맞는 성향을 골라가지고 스스로 서로 상반되는 평가를 내릴 때도 있다라고 네. 보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김성근 감독은 하나와 찰떡궁합입니다. 그러니까 리빌딩에 이제 굉장히 그 장기가 있는 분이시고요. 네. 하나가 필요한 게 리빌딩이거든요. 네.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예. 때문에 찰떡궁합인데 과연 내년에 만약에 성적이 안 좋았을 경우에 기자를 줘야지 된다. 네. 최소한 한 2년 이상은 네. 그 사이에 또 민심이 변덕을 부린다고 한다면은 스스로 이중적인 그 모순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물론 그 팬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휘둘려서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공필성 감독을 거부하는 롯데 선수단. 그 현역 시절에 악바리 같은 몸에 하도 대두볼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예. 이제 빈볼 맞고서라도 꼭 출루하겠다는 그런 근성의 상징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제 롯데가 너무 멀리 있어서 부산이라서 네. 제가 이거를 확인하지는 못한 사실이기 때문에 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지금 나오는 기사만 봤을 때 추정은 충분히 갑니다. 5월 달에 롯데가 항명 파동이 있었었죠.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권두조 코치 네. 그 옷을 벗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공필성 코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프런트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김시진 감독과는 척을 졌죠. 반대편에 있었었던. 그랬군요. 선수들은 결국 공필성 감독을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프론트에 불만이 많군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예,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공필성 감독이 이랬다가 아니라 네. 공필성 감독 얘기가 아니고 이전에 프로야구 또 프로농구 같은 경우에서도 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선수들의 최종적인 목표, 가장 큰 영예는 감독이죠. 네. 근데 감독 자리는 하나잖아요. 그렇죠. 감독 자리를 하나뿐인 감독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음모와 혈투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함정을 파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우리 팀이 패해요. 네. 그럼 코치가 야심 있는 코치가 단장이나 사장을 따로 만납니다. 근데 패인을 분석하는 자료를 갖다 주면서 그럴싸한 논리를 펴죠. 우리 팀이 왜 졌는지. 근데 결국에는 감독의 무능이에요.
결국은 나를 감독시켜달라. 그렇죠. 네. 그런 일도 있습니다, 실제로. 네. 알겠습니다.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군요. 지난 5월 달에 항명파동은 어떤 거였죠? 특히 이제 투수진의 운영, 네네. 투수들의 훈련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서 네. 선수들이 더 이상은 못 찾겠다라고 해서 구단의 대표이사, 구단의 고위 간부들 찾아가가지고 직접 의사를 표시한 것이었었죠. 아, 그런 적이 있었군요. 예. 그렇군요. 참 역시 그 스포츠, 특히 단체 경기라는 것은 이 사람들 간의 그 궁합이라던가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거구나. 사람들 예. 간의 소통이 정말 중요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군요. 근데 롯데는 정말 심각합니다. 웬만하면 네. 프로 세계에서 선수들이 집단적으로 의사표시하고 이 감독이나 코치들의 그 훈련 방식에 거부하고 예. 이런 거는 웬만하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이거 같은 웬만하지 경우는. 않다는 네. 겁니다. 롯데 구단 내부로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서 보면은. 그렇군요. 자, 예. 이렇게 해서 3개 구단의 그 헤드코치, 감독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오늘의 그 스포츠당 예. 메인은 따로 있죠. 근데 지금 근데 오늘 뭐 워낙 많은 일들이 터져가지고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 정도로 정리를 일단 할까요? 예, 그러시죠. 예. 88 서울올림픽 지난주에는 88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무슨 그 정치라던가 또는 사회적인 체제 여기에 유산과 그늘에 대해서 예. 나눴습니다만 오늘 경제 얘기를 주로 많이 해주시면서 정리를 해주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제 정치적인 면에서의 어떤 오늘 오늘이 정치인가요? 네, 네. 얘기를 지난번에 이제 경제적인 면으로 봤고요. 아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88 올림픽을 정치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이 단어가 모든 것을 다 말해줍니다. 네. 북방 외교. 북방 외교 또는 네. 북방 정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예. 이게 북방 정책, 북방 외교라는 얘기는 사실 83년도에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외무장관이었던 이범석 외무부 장관이 이범석. 예, 국방대학원에서 처음 꺼낸 것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럼 아웅산 테러로 숨지기 바로 전이었군요. 예. 이게 뭐 북방 정책 또는 북방 외교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이제 북방 외교라는 말을 쓰겠는데요. 그랬다가 이 노태우 대통령이 이 88년 2월 25일 취임식에서 정식으로 대외 정책의 기조로 북방 외교라는 것을 선언을 해버리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 북방 외교가 무엇이냐? 보시면 이 사회주의권 국가들, 네. 공산주의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해가지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지고 오고 이것이 결국에는 이 평화 통일의 기반 조성으로 가겠다라는 거였었거든요. 예. 그 사회주의권 외교를 강화하겠다. 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부수적인 효과로 이 동유럽이라는 이 시장도 개척해서 경제에도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었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회자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공했기 때문이죠. 이게 실패했으면 네네. 북방 외교 말을 꺼낼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노태우가 88년 7월 7일에 이른바 그 77 선언이라는 것을 했거든요. 77 선언. 네. 예. 77 선언에서 6가지의 뭐 나름대로 이제 원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6가지 중에 5가지가 이제 남북 관계에 관한 얘기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가 이제 이 북방 외교에 관한 얘기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언급한 내용이 이제 짧게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네. 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한국은 북한이 한국의 우방인 미국,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할 수 있으며 동시에 북한의 우방인 소련, 중국 및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우리도 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다. 훌륭하군요. 지금으로서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네.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깜짝 놀랄만한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몇 년 전 바로 친구인 전두환 정권 하에서 예, 바로 북방 외교를 처음 꺼냈던 이범석 장관을 비롯한 예, 정부 강요들이 주요 간부들이 폭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웅산 그랬죠. 그 테러 예. 사건으로. 네. 그래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줘야 될 만한 부분은 네.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기조의 북방 외교였기 때문에 당시 군부 내에서 상당한 불만을 표출했었거든요. 그렇죠. 군부는 아무래도 매파였을 예.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주적 논란,
추적. 이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였었고 네. 이런 군부의 불만과 반발을 무릅쓰고 노태우가 이 북방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는 평가를 해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북방 외교가 성공함으로써 우리가 지금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북방 외교의 이 성공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둔 성과는 무엇이냐? 당시 이제 냉전 구조 속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공산권 국가들과의 그 국교를 수립하게 되면서 대북 외교 관계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져오게 됐다. 네. 그리고 경제력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남한과 북한의 외교 전쟁은 게임 끝났다. 88 올림픽을 치르고 높아진 위상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밀어붙인 게 오히려 예. 그러니까 효과를 보았다라는 거군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이 그런 효과를 거두게 되면서 또 당시 이제 그 공산주의권 국가들의 시장 개방 또 계약 조치가 밀물처럼 쏟아져지게 되니까 네. 시장을 새로 개척하는 동유럽이라는 시장을 개척하게 됐다는 어떤 이 경제적인 효과도 갖고 오게 된 거였었죠. 시대의 바람도 사진을 잘 타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88년, 87년, 85년 이러면 이제 소련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개혁 개방의 물결이 막 치기 시작한 거였었거든요. 네. 네. 혼란스러운 면도 있었었죠. 네. 그런데 이 동유럽에서 가장 먼저 우리 편을 들어준 국가가 어디냐 하면은 네.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가도 볼 수 있죠. 소련의 그 위성 국가로서 네. 60년대에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어떤 외침을 했다가 네, 네. 무참하게 짓밟혔던 경험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헝가리였습니다. 헝가리였군요. 예. 네. 그러니까 동유럽 국가 중에서도 시장을 개혁하고 경제를 개혁해야 되겠다라는 목표의식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해야지 되겠죠. 네. 근데 선뜻 예를 들면 88 올림픽이 열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손을 내밀고 한국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는데 한국과 먼저 손을 잡기가 부담스러웠었겠죠. 예. 북한과의 관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헝가리가 88년 3월 달에 처음으로 서울에다가 무역사무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8월 달에 이 88년 8월에 공산권 국가 중에서 최초로 상주 대표부 합의에 설치를 하게 되고요. 올림픽이 끝난 그 다음에 89년 2월에 최초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되죠. 이때의 북한은 헝가리 대사관을 폐쇄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른 동구권 국가들에게 경고를 준 거군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 대세였었죠. 흐름이었었고. 네. 그래서 헝가리에 이어서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와 차례대로 수교를 맺게 되면서 네. 우리는 동구권과 이제 관계를 모색하게 된 거였었죠. 그렇군요. 근데 이때의 그가 결과적으로는 이게 우리 현명한 판단이었고 과감한 도전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올해가 헝가리하고 수교 25주년 했었거든요. 네. 25년 만에 헝가리와 우리나라의 교역량이 40배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이 유럽에서도 동유럽이 우리 그 교역량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이제 성장을 한 면이 좀 있고요.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정부 대 정부로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이전에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정부 기관보다도 민간 기업이 먼저 뛰어들었죠. 돈 냄새를 맡고서. 역시. 예. 네. 공장도 세우고 물건도 그쪽에다 팔아보겠다. 네네. 라고 먼저 이제 그 시장 개척에 나섰는데 예를 들면 이제 88년 1월 29일자 매일경제신문입니다. 네. 여기 이제 그 제목은 이 대공산권 시장 개척 박차. 대공산권 시장 개척 박차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이 국내 대기업들이 당시에 중공, 소련, 이 동구권 공산권 국가들과의 교역이 크게 확대될 전망에 따라서 이 지사 설치, 상품 전시회 개최 등 구체적인 시장 개척 계획을 마련, 추진 중이다라고 나왔거든요. 네. 여기에서 언급한 이 대기업들은 현대 삼성, 네. 그 당시에 럭키 금성, 네. 지금의 뭐 LG나 GS LG? 되겠죠. 네네. 그리고 대우하고 선경, 지금의 네. 이제 SK이죠. 이런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 동구권 시장 개척 계획안을 조금씩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게 88년 1월이었었거든요. 근데 북방 외교가 이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이 그 외교 관계 무대를 그 확대시키는 결과도 갖고 왔지만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정확하게 한 10년 정도 지난 96년에 네. 또 다른 기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 96년 11월 30일에 매일경제신문인데요. 이 기사의 제목이 금탑, 100억 불탑 동시 수상, 동유럽, 중국 등 신시장 개척 성과. 충분히 내용을 네. 짐작해 볼 수 그러게요. 있겠죠. 네. 근데 이게 대우의 얘기입니다. 이 주식회사 대우가 제33회 무역의 날에 100억 불 수출의 탑을 받고 강병호 사장은 이 금탑 산업 훈장을 받는 겹경사를 맞았다. 대우의 무역의 날 포상 기준 수출 실적은 132억 달러로 이 전년 대비 45.8%가 늘어난 것이다.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 대우 수출의 특징은 지역별, 품목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 특히 올해의 수출 증가는 동유럽, 중국 등의 중동 등의 신시장 개척, 자동차의 서유럽 시장 공략 등 적극적인 마케팅에 힘입은 바가 크다라고 했는데 네. 여기에서도 알려지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기억을 돌이켜 보면은 90년대에는 이 동유럽 시장 개척이 화두로 떠올랐던 시대였기도 합니다. 네. 그것이 북방 외교 정책의 하나의 효과이자 목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였었죠. 그렇군요. 지금 역시, 예.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그 당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 외교 무대의 어떤 활로 그리고 한반도 정착이라는 결과는 갖고는 못했지만 이 평화 정책이라는 결과는 갖고는 못했지만 나름의 승부수였고 성공으로 이어졌다라고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먼저 사실은 그래요. 예전에 고대로부터 일단 예. 교류는 상인들로부터 이루어지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물자들이 오가고 사람들이 오가면 그다음에 이제 그 정치계로 이렇게 갖고 서로 이제 사신도 보내고 뭐 이러고 그러는데 예, 역시 그 경제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사업가들이 예. 돈 냄새를 또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먼저 추진한 성격이 있고 그거를 감지한 정치권에서 새로운 그러니까 정권을 이어받은 친구이자 그 군사 정권의 후계자지만 그때 선거를 통해서 뽑힌 예. 이 노태우 정권이 야심차게 추진한 것 이것이 서로 어우러진 거군요. 정치와 그렇죠. 경제가. 네. 그랬는데 또 하나의 반전이 또 발생하게 되죠. 그렇습니까? 올림픽 당시에.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우리가 이 동구권이랑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어떤 뭐 교류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들의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본 거였었죠. 그 네. 이전까지는 일종의 금기였었고, 그 소위 말하는 이 빨갱이들 네네. 무섭기도 하고 공포스럽기도 한 면이 있었었는데 막상 만나보게 되니까 뭐 우리랑 똑같다 이거죠. 오히려 그들의 밝은 모습에서 예. 소득은 우리보다 낮지만 네.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또 보면서 순수하구나 이런 느낌도 받았던 것도 사실이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와 반대로 88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을 해오고 네. 우리를 도와줬던 혈맹이라고 보고 영원히 우리를 도와줄 것 같은 미국의 그 행태를 보니까 네. 이들은 안하무인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얼마나 오만하고 네. 속내가 네. 오만한 모습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지가 올림픽 기간 동안에 연달아 터진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봤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던가요? 그건 예를 들게 되면은 당시 분위기가 이제 네. 올림픽 하면 그 올림픽 참가한 국가들의 국기들이 쭉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중국의 오성홍기, 네네. 그 낫과 망치, 당시 네. 소련 네. 또 올라가고 올림픽 개막 전에 볼쇼이 발레단하고 네. 모스크바 필하모닉이 와가지고 공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들도 우리랑 똑같다 네. 느끼게 됐는데 갑자기 그 올림픽이 시작이 됐는데 미국의 수영 선수가 네. 이 호텔에서 그 장식용으로 놨었던 그 호텔 그 로비에 있던 그 조그만 그 동상을 네. 훔쳤죠. 그래요? 훔치다가 걸렸습니다. 이거 메달리스트였었거든요. 그래요? 예, 훔치다가 걸렸습니다. 예. 근데 연행이 됐죠. 경찰 수사를 받게 네. 됐죠. 또 오만방자한 겁니다. 너네들이 날 어떻게 할 건데.
이번에 그 카메라를 예. 아시안 게임에서 일본 선수가 선수는 훔쳤다가 사과를 했어요. 사과하고 선수jak을 박탈하고 예. 그랬었잖아요. 예. 예. 근데 예를 들어 그 개인적인 일이죠. 네. 그러니까 이 절도했다는 거는 그렇죠. 그 선수의 어떤 그 개인적인 일 때문에 미국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네네네. 그 선수의 그 이후에 나온 자세는 그 강대국 초강대국 우리가 너네 도와주는 나라인데 너희 한국의 경찰이 나를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이런 사건이 흔히 벌어진 게 뭐냐면 미군들이 의정부나 평택 이런 데 시내에서 사고를 친 다음에 네. 부대로 돌아갑니다. 네. 우리 여태까지 거의 지금도 그렇지만 대부분 다 그냥 내버려 두죠. 흉내만 내고.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인데 그 당시에 또 잇따라서 이태원에서 주한미군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네. 돈 안 주게 택시비 안 주려고. 이런 사건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데 올림픽 개막 이전에도 악의적인 보도라고 할 거예요. 악의적이라는 얘기는 정확한 것 같지는 않고 네. 서울 올림픽의 준비 과정을 취재하면서 이 서울의 그 그늘진 모습만을 골라가지고 보도했던 MBC의 보도 때문에 NBC. 미국의 NBC. 네네. MBC의 보도 때문에 우리 국민의 감정이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MBC가 또 다른 대형 사고를 칩니다. 어떤 거죠? 그때 복싱 경기에서 우리 변정희 선수가 있었습니다. 예, 판정. 예. 예. 경기에서는 이기고 판정에서는 졌죠. 졌습니다. 항의를 하느라고 한 1시간 정도 링에서 무릎 꿇고 점거를 했어요. 그 점거라는 말이 뭐 좀 표현이 그런데 혼자서 링에서 내려가지 않고 거기서 계속 무릎 꿇고 항의의 표시를 하는 거였었죠. 예. 이것을 두고서 NBC가 한국의 이 문화가 수준이 낮다. 저질이다. 어떻게 올림픽에서 이거 한 개인이 판정에 항의하면서 경기를 이렇게 지연시킬 수가 있느냐. 네. 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그 뉴스를 또 내보내는 거죠. 네. 연타 계속 터집니다. 근데 MBC가 그 며칠 후에 또 MBC가 그때 주간 방송사였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MBC가 주간 방송사이면서 이 서울 올림픽의 중계권을 이들이 사갖고 갔죠. 그러니까 4억 3천만 달러였습니다. 네. 4억 3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서울 올림픽의 중계권을 사오고 주간 방송사였기 때문에 뭐 기자들 몇 명이 온 게 아니라 방송단이 꽤 많은 숫자가 왔죠. 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 단체 티를 네. 이태원에 있는 가게 가도 주문을 했어요. 네. 자신들이 동원을 했죠. 네. 단체 티에 뭐 우리도 흔히 어느 학교 무슨 뭐 문구 같은 거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문구가 뭐였었냐 하면은 올림픽 개최지의 싸구려 티셔츠라는 영문 표현을 자기네들이 직접 동원해가지고 주인한테 이거 그대로 해달라. 예. 그리고 또 다른 문구는 뭐냐면 무질서한 8802원, 오 제기랄. 또 뭐 올림픽 뒤에 지옥이나 가라. 우리가 흔히 듣는 영어식 욕들이 다 들어가 있죠. 이런 문구를 그대로 갖고 가지고 주인한테 그대로 인쇄를 해달라고 욕을 한 겁니다. 심하네요. 심하죠. 네네. 거기다 올림픽 주간 방송사라는 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태원의 이 티셔츠 가게 주인이 못한다라고 거부를 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 88년 9월 24일 네.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MBC. 예, 우리나라 헷갈리는 거냐? 우리나라 MBC. 예, MBC 뉴스데스크의 그때 앵커가 손석희였는데요. 네. 손석희의 오프닝 멘트입니다. 네. 지상파를 통해서 이게 그대로 방송이 된 네. 앵커의 오프닝 멘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토요일 MBC 뉴스데스크 손석희입니다. 고사성어 중에 당랑거철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사마귀가 마치 마차 바퀴에 덤비듯이 무모하고 무리한 행동을 뜻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미국 방송의 뉴스 진행자가 엊그제 권투경 기장 소동을 놓고서 이 문화적 차이 운운하는 것이 바로 이 당랑거철 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0년 된 나라의 뉴스 진행자가 과연 어떤 문화적 척도를 가지고서
5,000년 된 나라의 문화를 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이 나라 선수들은 입장식 때부터 자유스러움을 지나쳐서 방종함까지 보였는데 오늘은 호텔의 물건까지 훔치는 추태까지 보이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권투장 소동을 하루 종일 방송하면서 우리가 이 절도 사건에 대해서 취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말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고사성어는 적반하장입니다. 자, 뉴스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원고 그대로입니다. 와, 이 점잖지만 아주 분노가 느껴지는군요. 근데 웬만해서 네. 이 지상파 뉴스 뭐 이때 뭐 케이블도 없었었고 네. 뭐 KBS, MBC 그 KBS 2밖에 없었잖아요. 네.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이 감정 표현, 의사 표현은 굉장히 그 조절을 하거든요. 네. 드라이하게 팩트만 전달하는데 이 정도의 얘기는 폭탄 선언입니다. 그렇군요. 공개적으로 미국을 향해서 더군다나 예. 전후에 그런 피폐를 딛고서 이제 경제적으로 자신감을 갖게 되는 차에 또 생각해보니까 80년 광주 때 민주화 세력을 지원하려고 미군이 출동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독재자를 옹호하고 보호하려는 모습을 그랬죠. 보면서 미국의 실체를 알아가게 되면서 가뜩이나 미국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분위기가 팽배했었는데 예. 실제로 보니까 완전히 개망난이라 이거죠. 예, 네. 그랬다는 거죠. 여기 한두 가지 사건이 아니라, 네. 개막 전 미국 NBC의 NBC. 그 올림픽 비하 보도, 네. 그리고 개막식장에서의 미국 선수의 어떤 방종함, 그리고 이 절도 사건, 한국인 무시 계속 터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84년도, 바로 84년도 LA 올림픽을 얼마나 호의적으로 보도하고 그랬었습니까? 예. 그죠? 심지어는 그 조직위원장 누굽니까? 그 사람도 되게 유명하고 그랬었잖아요. 또 브래들리 시장에서 하여튼 그랬었는데. 아니, 브래들리가 아니고요. 예. 그때 이제 상업화된 올림픽의 전형을 보았는데 조직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을 해갖고 꽤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박세직 위원장도 그 뒤를 이어 상당히 그 조직위원장 자체가 유명해진 뭐 그런 케이스였는데 아무튼요. 예. 예. 오늘 여기까지. 아, 그렇군요. 예. 시간이 이제, 예. 맞습니다. 최동현 스포츠당,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